오늘은 이제 그 전체 속에서 이 호남이라는 이제 지역을 그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호남사림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호남사림이 어떻게 형성됐는가,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호남사림들의 학문과 사상은 어떤가 이렇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 보면은 이제 이 김인호와 피람서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이제 살펴볼 게 호남이라고 하는 말이 언제 생겼는가, 그리고 이 호남사림이라는 이제 용어는 어떻게 쓰였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호남은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이 지역의 정식 명칭은 과거에는 전라도였습니다. 전라도. 저쪽은 경상도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충청도 이런 명칭이 우리가 이제 보통 지금 행정구역으로 따지는 그 명칭이 원래 정식 명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칭은 고려시대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고려시대 행정구역 보면은 오도양계라고 하는 말이 쓰이는데, 이 남쪽 지역은 5개의 도로 나눠 있고, 그 다음에 북쪽 지역은 2개의 이제 도로 나눠져 있는데, 왜 오도는 일반적인 행정구역이고, 북쪽의 2개는 북쪽은 군사요충지이기 때문에 이제 양계라고 해갖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 오늘날 특별시 개념으로 해갖고 기전 지역, 그러니까 고려시대에는 개성 지역이죠. 개성을 중심으로 한 그 경기 지역을 특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총 고려시대에 8개의 그 구역이 형성이 되는데, 그게 조선시대의 팔도랑 거의 그 경계가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라도라고 하는 그 구역은, 이 지리적 구역은 이미 고려 시대부터, 고려 중기부터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고려 중기부터 이제 전라도라고 하는 것은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이제 호남, 경상도는 뭐라고 합니까? 영남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쓰는 게 영호남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호남. 그럼 충청도는 뭡니까? 옛날엔 조선시대 때 충청도를 뭐라고 했을까요? 호소지방이라고 했죠. 호소지방. 이제 그런 식으로 이 호남이라고 하는 명칭. 여러분 충청도는 호소란 것이고, 그 다음에 강원도는 영동, 그 다음에 뭐 황해도는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별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별칭으로 이제 부르기 시작됐던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16세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별칭으로 불렸던 것이죠. 근데 16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불렸지만은 최초로 언급되는 것은 영남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 말부터 이 기록에 나오고 있고요. 호남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초기부터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실록에도 보면 가뭄에 콩나듯이 아주 띄엄띄엄 나와요.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온단 말이죠. 그러다가 16세기가 되면은 아주 그냥 무더기로 이렇게 그 용어들이 이제 쫙 영호남, 뭐 호서지방이 막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별칭이 나온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 지역이 각각의 지역 정체성을 갖는다는 소리예요. 지역 정체성.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전라도라고 하는 지역이 고려시대에도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는 행정 편의상 만들어진 구역이에요. 우리가 호남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냥 행정적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호남 사람이라고 하고 호남의 역사와 문화를 갖다가 스스로 인식하게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그게 16세기부터예요. 그래서 이 호남의 지역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를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16세기부터 이제 우리가 호남 사람이다.
호남의 문화와 역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갖다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16세기에 호남 살림도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남 살림의 형성과 호남의 지역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것은 같은 궤도에서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호남이라고 하는 명칭이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남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90년대 말부터 이제 이 호남에 대한 연구가 조금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2000년을 거치면서 이제 오늘날에 와갖고 좀 연구 성과가 좀 쌓였어요. 그렇게 쌓이면서 나온 결과가 뭐냐? 이제 호남 살림이라는 말이 독자성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호남 학파라는 말도 이제 사상사에서 저번에 제가 5개 학파 막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덧붙여갖고 이제 호남학파라는 말도 이제 이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쓰이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요새 와서나 이제 본격적으로 호남살림, 호남학파 이런 용어들이 독자성을 가지고 시민권을 획득하고 이제 이렇게 사용을 됐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호남살림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남살림이라는 게 독자성을 얻어갖고 지금 이제 학계에서도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럼 그 호남살림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을,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나눠주신 그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하나, 둘, 네 번째 단락 보면은 나오죠. 호남살림은 기본적으로 호남지방, 즉 전라도를 기반으로 해서 중종 때에 성립되어 성장한 살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대체로 조선 건국 이후 정치적 변동 속에서 저리를 고집했거나 정쟁에 연루됨으로써 받았던 정치적 박해를 피해 전라도로 이주해온 사대부 가문들의 후예들로 연산군대에 서서히 등장해서 중종 반정 이후 본격적으로 흥기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 시기에 연산군대부터 이렇게 이제 흥기해갖고 형성되는 그 사람 무리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보통 학계에서 호남살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계기로 해서 내려오게 되느냐? 지금 저기도 보시다시피 왕조교체기에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부류들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성계의 조선 왕조 건립에 참여하는 그런 부류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반대하는 부류들도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아예 그냥 정치를 떠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는데, 호남 지역은 대부분 아예 정치를 그만두고 낙향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여말선초 왕조 교체기의 주류를 갖다가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또 한 무리들이 그냥 쭉 내려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세조의 쿠데타로 해갖고 이제 또 마찬가지입니다. 세조 때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조의 왕위 찬탈, 세조가 단종을 쫓아내고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위 찬탈에 참여했던 사람,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신숙주란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참여했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성산문이나 이런 사람들, 사육신처럼 이제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사육신 같은 경우는 죽지 않고, 여러분 남여원이나 김시습처럼 생육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역시 마찬가지로 권력 정계에서 떠나갖고 또 이제 그냥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묻히는 사람들, 이제 그런 케이스가 또 이 지역에 세조 때 왕위 찬탈 때 이제 또 많은 무리들이 이 지역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산군 때 사화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어요? 무호사화, 갑자사화, 그 이후에 이제 김효을사사 이렇게 쭉 사화인데, 그 사화 때 이제 또 피해를 받으면서 이제 내려와갖고 여기 자리 잡게 되는 사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사실은 이 호남 지역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성씨들은 다 대부분이 이런 케이스로 해갖고 자리 잡는 그런 그 집안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장을 해갖고 이 중종대, 명종대에 아주 많은 이제 호남 살인들이 나오게 되고 수많은 인물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잘 알다시피 명종대에 가면은 훈구훈척과 살인 간의 이제 대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력으로서 살인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살인 세력들이 등장을 해갖고 훈구들과 이제 이 대립의 각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그 이전에는 훈구들한테 꼼짝을 못했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힘을 가져갖고 이제 대립의 각을 세우면서 이제 훈구와 이제 대등한 관계 속에서 이제 대립하게 될 때 그때 상당수 기여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다 호남 살인들이었고 그런 훈구랑 이제 본격적으로 대립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소롱보기 사건과 신비보기소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호남 살인이 결집되고 또 그 살인들과 훈척들이 대립하게 되는 이제 그런 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그 내용은 역시 여러분 1페이지 보면은 그 마지막 밑에서부터 두 번째 단락 보면은 나오죠. 소세양의 소롱보기와 박상, 김정, 유옥의 신비보기소가 있는데 그 소롱은 어떤 능이냐 하면은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의 능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조가 등극하면서 단종이 폐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폐위가 되면서 단종이라고 하는 명칭도 어떻게 됩니까? 단종이 뭐로 명칭이 어떻게 돼버려요? 노산군으로 강등이 된단 말이에요. 강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단종이라고 하는 우리는 지금 자연스럽게 단종이라고 사용하고 있지만 그 세조가 그 단종을 쫓아내고 왕이 된 이후부터 그때부터 숙종 때까지 한 200년간은 노산군으로 이렇게 지냈었단 말이에요. 단종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다가 그 조선 후기에 다시 보기가 되는 거예요. 단종도요. 그 중간에는 그냥 군으로서 이렇게 그냥 불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의 능이에요. 현덕왕후의 능. 그러니까 이때 단종이 쫓겨나면서 노산군으로 강등될 때 이 능도 왕후의 능에서 결국 강등이 돼버려갖고 서인의 능으로 그냥 폐릉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신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러분 중종반정 때 자기의 아버지인 신수군이 있는데 신수군은 중종의 장인이면서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연산군의 부인의 오빠예요. 이거 어떻게 되나? 처남 매형 관계가 되나요? 이제 그런 관계죠. 그래서 반정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이 이제 그 정계의 핵심 인물이었었는데 반정이 일어났을 때 반정군이 이제 신수군한테 가서 이렇게 합니다. 너 어느 쪽을 택할래? 우리 쪽으로 올래? 아니면 계속 연산군 쪽에 있을래? 근데 이 신수군이 자기 누이 쪽을 갖다가 택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연산군 쪽에 그냥 그대로 있겠다. 그래서 이 반정 때 죽음을 당합니다. 죽음을 당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신수군을 죽인 그 반정 세력들이 이거 후환이 두렵잖아요. 지금 이 왕비가 자기 아버지 죽이는데 복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갖다가 협박해갖고 너 이 왕비를 갖다 쫓아내버리라. 조광지철을 쫓아내버리라. 이렇게 협박을 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종은 그냥 얼굴마담식으로 이렇게 추대대사였으니까 힘이 없어.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결국 쫓아내버려요. 조광지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중종의 첫 번째 왕비가 쫓겨나갖고 결국 신비가 되는 거예요. 비가 돼버린 그냥 일반 비로 이렇게 쫓겨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두 번째 왕비가 또 들어오고 그 왕비가 또 일찍 죽어갔고 그 세 번째 왕비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문정왕후가 되는 거예요. 문정왕후가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갖고 쫓겨났는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하냐. 이 호남 살인들이 다시 복위시켜야 된다. 왜? 이것은 성리학적 명분에 어긋난다 이거. 아무 이유 없이 왜 쫓아내느냐 이거. 아무 이유 없이 도대체. 근데 이런 말을 갖다 하기가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그 단종을 쫓아낸 세조는 그 이후의 왕들의 거의 직계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왕들은 거의 대부분 세조의 자손들이에요. 세조의 자손들이다. 전부. 직계 자손들이에요. 거의 다가. 그리고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 조상, 특히 자기랑 직접적 연관된 조상이 잘못했다고 하는 걸 갖다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의 정통성 자체가 뿌리가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 다 세조의 자손인데 세조의 왕위가 잘못됐다고 하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네 왕위 자체도 정통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 그 다음에 신비는 지금 누가 쫓아냈어요, 지금? 바로 그 당사자인 중종이 쫓아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사자한테 당신 잘못했어 지금 하고 앉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당시로 봐서는 대역죄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무도 하지 못할 일을 갖다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갖다가 호남살인들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남살인들의 특징이 뭐냐? 절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의리명분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또 어떠냐? 비판적이고 거기다가 또 뭐까지 붙여지냐? 실천적이에요. 실천적. 여기 이 사람들은 그냥 말로만 하지 않아.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 행동으로. 그래서 맨날 어때? 손해보지. 맨날 손해보지. 맨날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이 그렇게 불의에 참지 못하고 그것을 갖다 행동으로 보이는 그런 기질들이 이게 바로 조상들이 다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뿐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릉보기와 신비보기소 같은 이런 큰 사건을 통해서 이제 호남 살인들이 주목받게 되고 또 이제 중심에 그 살인의 중심에 서갖고 이제 이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호남 살인들이 계속 성장해 나가고 또 학문적으로도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 이 명종 말에 선조대 가면은 실록에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오냐면은 조정 인재의 반은 영남이요. 반은 호남이라는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 수도 없이 나와요. 여러분 실록 그 조선왕조 CD 한번 탁 쳐보세요. 그러면 조정인재의 반은 영남이요. 조정인재의 반은 호남이란 말이 그냥 여러 번 나와요. 그만큼 이 호남 지역의 인재들이 많았던 것이에요. 그러시고. 그래서 그런 수많은 인재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저기 나온 것처럼 호남 살인의 인맥과 항맥을 갖다가 이제 크게 나누면은 김갱필 계열, 최부 계열, 송웅 계열, 박상 계열, 이양 계열, 김한국 계열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발표문에도 보면은 책에도 보면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쭉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쭉 나온다. 그 김인호 보면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김갱필 계열에 나와 있죠. 김인호의 스승이 누구였어요? 최산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인호 스승 중에 한 분이 최산도였으니까 거기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 갖고 김갱필 계열에도 있고 또 김인호가 또 어디에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안 나오지만은 또 그 여기는 또 안 썼지만은 김인호의 스승이 또 송순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송음 계열과도 연결이 되고 또 박상 계열과도 연결이 되고 또 김한국은 또 직접 스승이고 그래서 김인호는 사실은 이 호남 살인의 여러 계열에 다 이렇게 연관이 되는 그런 인물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종 때에 가면은 이제 이 6개 계열이 이제 2개로
명종 중반 이후 이제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이 송순 계열, 그 다음에 하나는 서경덕 계열, 이렇게 이제 두 갈래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송순 계열은 저기 아까 얘기했던 6개 계열 중에 5개 계열, 김갱필, 송음, 박상, 이항, 그리고 김한국 계열, 이렇게 5개 계열이 이제 송순 계열로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서경덕 계열은 전라도에서는 최부 계열이에요. 최부. 여러분 그 최부 보면은 거기 나오는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성씨들이에요? 윤씨들, 해남 윤씨들. 그 윤선도 나온 집안 아시죠? 윤선도 집안이 바로 여기에 속하. 다 윤선도 선조들이에요. 그 다음에 유계린은 누구냐면은 미야밀기, 유이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유계린이. 미야밀기, 유이춘. 그래서 그쪽 계통이 이제 여기에 이제 속하고. 그 다음에 이중호는 누구냐면은 광주이 씨. 이발, 그쪽 계통들도 이제 여기에 속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지역의 이제 성격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명종 말부터 선조 초까지는 이제 송순계열, 서경덕 계열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이 송순계열과 서경덕 계열은 이제 뒤에도 학문 얘기하겠지만은 성격이 이제 약간 틀립니다. 이 송순계열은 정통 주자성리학에 가까운 그런 계열이고, 저 서경덕 계열은 약간 이 정통 주자성리학과는 약간 다른 그런 성격이 다른 그런 학문적 성격을 갖는 이제 그런 계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이런 상태 속에서 1589년에 기축옥사가 일어나게 돼요. 기축옥사 아시나요? 정예립 모반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정예립 모반 사건으로 인해 갖고 동인들이 굉장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뭐 그 시간 관계상 그냥 다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간에 정예립이 간단히 얘기하면은 정예립이 원래 서인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율곡 이이와 우계 성원의 제자였었어요. 근데 선조 초에는 이 서인이 노장 세력이었고, 그 다음에 동인이 소장 세력이었어요. 소장 세력들. 그러니까 서인이 약간 보수적이었고, 동인이 약간 개혁적이었고, 그 다음에 서인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노장 세력이고, 동인이 이제 그 소장 세력이었고, 그 선조대에는 동인이 더 정계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계청이 원래 전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했던 인물이에요. 아니, 정계청이 아니라 그 정예립이 똑똑했던 인물인데, 서인으로 있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판세를 보니까 동인이 더 세갖고 출세하는데 동인으로 가면 더 유리할 것 같아. 그래서 정예립이 동인으로 갑니다. 동인으로 가요. 이 정예립이 그런 식으로 옮겨가니까 양쪽에서 서인들은 스승을 배반했다 그러고, 동인들은 받긴 받는데 찝찝하고, 선조는 이놈 이건 도저히 인간적으로 대먹지 않는 놈이다 해갖고 선조가 아예 이놈 벼슬에 쓰지 말라고 이렇게 해버리더라. 그래갖고 결국 정계에서 결국 남아있지 못하고 그냥 낙향해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총명하고 야망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결국 대동계라고 하는 이런 것을 만들어갖고 반란을 갖다, 혁명을 갖다 꿈꾸게 돼요. 이 정예립의 사상을 보면은 굉장히 개혁적인 사상이에요. 개혁적인 진보적인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서인 사상으로 보면 서인이랑 맞지가 않아갖고 오히려 동인이나 맞아서 제재를 찾아간 건데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런 당을 바꾼다는 게 용납이 안 됐던 것이죠. 그래갖고 정예립이 결국 혁명을 일으켜갖고 정예립이 난을 일으키는데, 그게 이제 난을 일으키기 D-Day -2일에 그 내부에서 결국 고변자가 있어갖고 밀고자가 있어갖고 결국 실패로 끝나고 정예립은 결국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 갖고 정예립이 이제 주로 동인들과 관계를 맺어갖고 이 동인들이 이제 수도 없이 많이 잡혀 들어가죠. 그래서 이 당시 사건으로는 아주 큰 사건이에요. 천여 명이
죽거나 잡혀가거나 귀양가거나 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사건이죠. 오늘날도 1000명이 잡혀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이 당시에 이렇게 많은 사건이. 그래서 이런 계기를 해갖고 호남 지역에서도 이 정계청도 결국 사형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호남 지역에서도 이 서경덕 계열이 완전히 다 그 세가 쇠락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정철 계열이 이제 주도권을 잡게 됐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정철은 어떤 사람이에요? 학자라기보다는 뭐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정철이. 그렇죠. 문학가라면 문장가고 문학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학문과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정철 계열들이 대부분 저희 선조도 마찬가지지만 고경명도 사실 학문보다는 문장으로 유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문장으로 장원급제를 했고 정철도 마찬가지로 문장으로 장원급제를 했는데 이 15세기까지는 문장을 잘한 사람들이 우대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문장을 잘한 사람들이 외교관으로 차출이 돼서 나가는 거거든요. 옛날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외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외교를 하냐? 그냥 가서 뭐 실무회담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 옛날에 외교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중국에 사신이 딱 오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사신이 딱 나가요. 그러면 중국 그 외교관들이 그냥 뭐 와서 본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한번 시 한번 읊어봅시다. 그래갖고 쫙 이제 시를 딱 읊어요. 그러면 그것에 딱 맞받쳐갖고 여기서 딱 거기와 비슷한 수준의 시를 써야지 그 다음에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지 거기서 밀리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최고의 문장가들이 외교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싸움을 하면서 결국 거기서 이겨야지만이 외교적 성과를 갖다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16세기가 되면은 사림시대가 되면서 그런 문장보다는 도학이 중심이 되는 그런 학문이 중시되는 시대로 시대가 바뀌게 된단 말이죠. 바뀌게 돼. 그게 이제 17세기가 되면 완전히 시대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문장 잘하는 사람은 쓰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 그 당시에는 뭡니까? 초기에는 외교 국가의 틀이 아직 안 잡혔으니까 외교 관계가 중요하지만 이미 그때 가면 이제 틀이 딱 잡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이제 외교에 크게 목매달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문장을 잘하는 사람들이 필요 없고 조선시대가 이제 성리학이 심화되고 성리학에 대한 성리학이 중시되고 하면서 이런 도학, 정신 이런 것들이 이제 학문이 중시되는 시대로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에 호남 사람들이 이 호남 정철 계열들이 이 적응을 갖다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임진왜란이에요. 임진왜란 때 어떻습니까? 이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의병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병으로 나가서 다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꼴까닥 한단 말이에요. 꼴까닥. 다 죽어. 여기는. 다 죽어. 나가서 다 죽어. 의병장들이 다 죽어. 그러니까 영남 지역과 호남 지역의 차이 중에 하나도 또 그거예요. 여러분 제2차 진주성 싸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제2차 진주성 싸움에서도 오히려 영남 의병이라든지 영남 사람들은 성 안에 안 들어가. 오히려. 왜? 질 거? 뻔하니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근데 호남은 어때? 무조건 들어가. 거기 자기 동네도 아닌데. 무조건 들어가. 그러다가, 그리고 어떻게 해? 다 죽어. 남강에 다 떨어 죽었어. 그런 기질들. 16세기 때는 조정의 인재의 반이 영남이요, 반이 호남이라고 했는데 17세기로 넘어가 버리면 인재가 이제 없는 거야. 그래서 이 호남 지역이 17세기 이후에 다른 지역에 밀리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임진왜란 때 그런 많은 인재 손실이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호남 지역에 살아남은 그 정철 계열들이 문학적인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그 이제 17세기에 가면 학문 쪽으로 이제 주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호남 지역이 학파를 갖다가 후대까지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많은 인재들, 그 계승해야 될 많은 인재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결국은 후대 호남 학파라고 하는 것이 결국 만들어지기가 참 힘들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잠복해 있다가 그게 다시 언제 부활하는가? 바로 19세기 때 노사 기정진 들어보셨죠? 기정진도 여기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정진 학파, 노사 학파가 바로 노사 학파의 주요 인물들이 다 저 송순 계열의 다 주요 인물들의 자손들이랑 다 연관이 되는 사람들이야 다. 그게 그렇게 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전통을 이제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호남 시대의 그 학문적인 그 특징은 이제 보시면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얘기했죠. 호남의 유학은 뭐 만시대 왕인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너무 오랜 시기이고 또 이제 문헌적으로 이제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이제 언급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 후기에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근데 이 호남 지역의 그런 학문의 흐름도 이 조선 전체의 학문적 흐름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수준이 비슷한 거예요. 이 지역의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제 얘기가. 같은 그 궤를 같이 하면서 발전을 해갑니다. 그래서 그런기 때문에 이 호남의 유학도 그런 도학적인 성격, 도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그런 측면을 강조할 때 우리가 도학이라는 말을 갖다 많이 쓰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호남사림의 학문이 송순계열과 서경덕계열로 이제 나눠진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송순계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정통 주자성리학에 가깝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송순계열의 여러 그 계열들이 있었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양, 김인우, 기대승, 송순식으로 이 학설이 이의 학설과 이제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김인우는 약간 이제 이의 학설과 이왕의 학설에 약간 중간쯤이 있으면서 약간 이에 가까운 입장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송순,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가 자신의 학문을 갖다가 성립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퇴계 이항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는 이미 퇴계 이항보다도 한 세대 이후의 학자란 말이죠. 그 퇴계 그 이왕보다 한 세대 이후이기 때문에 저기 나온 사람들이 다 자기의 스승뻘 되는 사람들 아니면 선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의 학설이 이가 그것을 갖다 독창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참 그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라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의 기발이승 일도설이라든지 이기 이온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 성립되는데 김인우, 기대승, 이게 조금 더면 이제 얘기하겠지만, 기대승, 김인우가 많은 도움을 주고, 또 실제적으로 송순의 문집을 보면은, 송순의 철학사상 이기설을 보면은, 이의 학설과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기, 이온은 똑같이 나와요. 그냥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호남 지역의 이 사림들의 사상을 갖다가 많이 수용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덧붙여서 또 뭐까지 수용하냐면 서경덕의 학설까지 수용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집대성에서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창시자라기보다는 주자와 같이 집대성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 다음에 서경덕 계열의 사상은 이제 거기 이제 나온 것처럼 대체로 주자성리학과는 이제 거리가 있는 주자 상대주의적인 입장을 가졌고 북송유학 또는 명유학 또는 양명학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학문적 다양성을 갖다가 이제 갖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거기 나온 것처럼 또 이들이 그냥 자기 각각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교류를 하면서 수준 높은 학문적 그 논쟁을 갖다 벌이게 되는데 우리는 학문적 논쟁하면은 기대승과 이항의 사단칠정 논쟁, 그 다음에 뭐 이와 성원의 인신도신 논쟁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교과서에도 그것만 대표적으로 나오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런 논쟁에 이미 이전에 거기 여러분 보시면 나오죠. 다음 언급되는 페이지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하면 이 시기 호남사림은 같은 학파 내에서 또는 학파를 초월해서 수준 높은 학문적 토론과 논쟁을 벌였다. 그런 얘기 나오시죠? 예. 그때 여기 일제 정읍에 살았던 이황이 아니라 이항과 김인우, 기대승의 태극논변, 태극에 관해서 논변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호남 지역에 아까 얘기했던 진도에 귀향을 왔던 노수신, 이 상주 출신인데 노수신과 김인우, 이항, 기대승이 또 인심도신 논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김인우와 정지훈이 또 천명도 논의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황과 기대승이 사단칠정 논쟁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오히려 기대승과 이항의 사단칠정 논쟁은 이런 논쟁 다음에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논쟁입니다. 그 이전에 이미 이 호남사림 안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이황이 기대승한테 보내는 편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달고 있냐면은 호남 지역, 자기가 보니까 호남 지역이 참 부럽다 이거야. 왜?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나왔고 서로 간에 이렇게 논쟁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데 영남 지역은 자기뿐이 없다는 거야. 논쟁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심심하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황이 이 동네랑 잘 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기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 뭡니까? 성산 가단, 성산 시단, 그 다음에 면왕정 시단 문학하는데도 이황이 와서 막 같이 놀잖아요. 그러니까 영남 지역 사람들이 여기 와서 놀았단 말이에요. 여기 와서 놀았어요.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이쪽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활발히 학문을 공부하고 논쟁을 하고 이렇게 했던가를 갖다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조선 성리학이 한 단계 레벨업 하는데 크게 기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호남 지역 사림들은 뭡니까? 정치적으로도 사림 세력들이 훈구와 싸우는데 앞장서서 그 훈구를 몰아내는데도 크게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도 조선 성리학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와 이항에서 한 단계 레벨업 되는데 거기에도 이제 크게 양쪽으로도 크게 기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호남사림은 이한테도 영향을 주고 기대승 같은 경우는 이황한테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황이 기대승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도 막 논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크게 기여를 하면서 이제 사실은 왔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16세기에 이렇게 해갖고 17세기 좀 쇠락해졌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주 쇠락하지는 않아요. 아주 쇠락하지는 않고 그래도 17세기 전반까지는 그래도 활발히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7세기를 보면은 서인계 호남사림, 그 다음에 남인계 호남사림, 소롱계 호남사림 이렇게 이제 나눠질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안방준, 강항, 정옥명, 고부천, 조찬원, 오이규, 오이길, 신천익, 변희준, 기정익 뭐 이런 인물들 나오죠. 여기도 보면 지금 장성 출신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인계 호남사림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남인계는 이제 윤선도, 나도균, 나덕형, 그 다음에 소롱계는 이명, 임상덕, 양덕증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서인계 호남사림들은 이제 의리명분론을 강화해 나가고, 그래서 안방준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절의를 이제 강조하는 이제 그런 성격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사회경제개혁책은 약간 소극적인 그런 이제 입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남인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윤선도에도 알 수 있지만 박학적이고 개방적이고 실용적 학풍이었고 뒤에 가서 이제 실학에 연결되죠. 그리고 이제 소롱계는 김상헌, 박세채 흐름과 성원, 윤중 흐름이 이제 결합돼 갖고 이 사람들이 이명, 임상덕, 양덕중을 통해서 이제 연결이 돼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실학과 이제 연관되는 이제 그런 인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호남 유학도 조선시대 성리학의
그 흐름과 맥을 같이, 성리학의 발전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약간 이제 호남만의 또 독특한 특징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절이적 성격이 강하다. 더 강하다. 다른 지역보다. 그 다음에 사상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영남 지역은 잘 알다시피 이 시기가 되면은 이왕의 학문으로 다 통일이 된단 말이죠. 근데 호남 지역은 다양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양성을 갖고 있어갖고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런 다양성과 개방성을 갖고 있으니까 실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실학이 나온 곳이 어디예요? 주로 금기지방 아니에요? 경기지방 아니에요? 서울 경기지방 아니에요? 서울 경기지방을 빼고 실학이 나온 곳이 어디예요? 호남 지역분이 없어요. 호남 지역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영남 지역은 가물에 콩나듯이 한두 명 있을 뿐이지 호남 지역처럼 이렇게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경기 지역, 서울 경기 지역을 빼고 나서 유일하게 전국에서 실학자가 쏟아져 나온 곳이 호남 지역이에요. 바로 호남 지역. 그럼 그 바탕이 어디 있느냐? 바로 저런 학문적 다양성과 개방성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학적 성격이 강하다. 호남 지역은. 그래서 아까 이 문학적 성격이 강함으로써 이득을 본 적도 있지만 결국 이제 손해도 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인우와 피람손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인우는 지금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의 집안은 이 맥동에 있는데 원래 서울 근처에 살았으나 위화도 해군 때 금료관으로 활약하여 개국 원정공신에 책봉된 오대조 김온이 1413년 세자 책봉 문제에 관련돼서 사사대자 부인인 여흥민 씨가 삼형제를 거느리고 맥동마을로 내려온 것을 계기로 장성에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의 집안은 그리 현달한 집안은 아니었으나 제의적 기반이 어느 정도 있었죠. 그래서 김인우 때까지는 그렇게 크게 번성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김인우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의 사상 형성 과정 크게 4시기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기는 이제 18세까지 해갖고 사서 오경 등의 두루 통달했으나 성리학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직 생활을 하다가 인종의 죽음으로 그 관직을 그만두고 낙향한 시기 36세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학문 연구와 제자 양성에 힘썼으며 인종의 죽음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고 심지를 얻어서 방황했던 시기 46세까지,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다시 그 정신을 차려서 성리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호남 성리학, 조선 성리학의 줄기를 세우는데 크게 기여를 했던 시기. 그래서 이렇게 크게 4시기로 이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인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학문적인 그런 영향, 이제 기여를 통해서 거기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보면 나오죠. 김인우는 당시 활발한 학문적 토론과 논쟁을 통해 당시 비정통 주자 성리학적인 경향에 대한 비판을 가하며 호남 성리학, 나아가 조선 성리학의 줄기를 세운 데 이제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는 이 김인우의 사상은 조선 성리학이 호남 사상계가 정통 주자 성리학과 가까운 송순계열과 주자 성리학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던 서경대 계열로 재편됐을 때 송순계열에 속했으며 그 속에서도 시간이 흐를수록 이해학보다는 이해견화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말하자면은 호남 성리학이 전체 조선 사상계의 성리학에 대한 이해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이해학파의 학설이 정립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그 한가운데 김인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인우는 호남 사림으로는 유일하게 문묘의 18명의 우리 성현들, 학자들이 배양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호남 출신으로서는 유일하게 배양되어 있는 인물이고요. 또 송시열과 정조로부터 도학, 절이, 문장, 그러니까 학문, 그 다음에 행동, 그 다음에 문학, 이거 다
다방면에 다 이렇게 이제 그 포함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갖춘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정조는 여기에 더해갖고 동방의 주자라고 하겠습니다. 주자는 바로 주자 성리학이 형성될 때 제일 처음 언급되는 주돈이를 갖다가 이해를 하죠. 그래서 주자 성리학이 주돈이를부터 시작돼 갖고 그 뭡니까 정오 정의를 거쳐서 주돈이 그다음에 장제 그다음에 정오 정의를 거쳐서 주자에 와서 이제 집대성되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주자 성리학의 문을 연 인물이 바로 주돈인데 정조가 그걸 갖다 정확히 본 것이죠. 이 김인후가 이 우리나라 주자 성리학이 이제 정착되는데 그 문을 열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결국 그의 학문과 사상은 그의 문인들에 의해서 이제 계승이 되는데 거기 나온 것처럼 뭐 변성원, 변성진, 양자진, 조희문, 기호관 뭐 이래갖고 쭉 이제 많은 이제 문인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인들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가 다른 스승에게도 함께 이제 수학을 한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변성원, 변성진, 양자징은 이황문화에서 수학을 하고 기호관, 남원기는 이항문화에서 수학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는 이 김인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저 17세기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당파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 그 지방 간에 또는 지역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었어요. 그렇죠? 그러니 17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하물며 이 김인후가 살았던 시대는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뭐 지역을 초월해 갖고 수많은 학자들이 여기저기 그냥 뭐 하여튼 유명한 학자 자기가 뜻이 있는 학자들이 있으면은 돌아다니면서 교류를 하고 우위를 맺고 스승과 제자 관계를 맺고 이렇게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김인후의 제자들도 이렇게 다양한 스승한테들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승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사실은. 뭐 한 스승한테만 딱 배우는 것도 좋지만은 다양한 스승한테 다양한 학문을 배우는 게 좋지 않습니까? 요새 특징이 뭐예요? 문화 통섭의 시대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요새는 자기 학문과 다른 분야도 많이 이렇게 그 수용을 해야지만이 더 훌륭한 창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 경제 얘기하잖아요. 그 창조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다양한 이런 학문과 다양한 문화를 갖다가 수용했을 때 그 속에서 창조가 나오는 것이란 말이죠. 응?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이 김인후가 살았던 시대, 이 시대의 호남 살인들이 진짜 그 모델 케이스를 갖다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강의를 좀 가서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된다. 응? 그래야지 이제 인식이 좀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죠. 네, 오늘 다 됐나? 마지막 이거 왜 또 안 돼? 예. 그래서 바로 이런 김인후와 관련된 것이 이제 이 피람서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람서원이 이제 저기 보시다시피 장성군 1590년에 처음 세워져 갖고 이제 김인후 배양했다가 정유재한테 소실되고 다시 24년에 증산마을로 이견되고 64년에 피람이라는 사학을 받고 72년에 이제 현재 위치로 다시 이전하고 86년에 양자징을 추가 배양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대원군 때 철폐되지 않은 47개 서원 중에 이 전남 지역이 3개가 이제 철폐가 되지 않는데 아시죠? 전북의 무성서원, 그 다음에 포충사, 이 피람서원. 회철되지 않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제 저런 김인후의 어떤 학문적 업적을 갖다 널리 인정해서 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도 보면 이제 제가 그 마지막 페이지에 그 후손들의 그 특징 중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그런 스승한테서 배웠다고 하면서 셋째로 이제 김인후에 대한 현황 사업을 통해
조선 후기까지도 그 학문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김인후의 지역적 배경인 장성 지역은 김인후 집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족 집안들이 동서문당이어 서인 노론의 당색을 띠면서 김인후 집안 문인들은 이들과 협력하여 피란서원을 건립하고 사역을 받고 문집을 간행하고 문묘를 배양시킴으로써 김인후를 호남 지역의 학문적 종주로서 위치 매김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피람서원이 호남 지역 학문의 센터, 중심 센터가 되는 거예요. 조선 후기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이제 힘을 갖게 되는 그런 이제 이유가 바로 이제 김인후의 이런 그 활동과 그 제자들의 활동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제 대충 감을 잡으셨죠? 예, 그래서 이제 잘 가셔갖고 피람서원 가셔갖고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음미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피람서원은 아까 제가 평지형 건물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구조가 소원의 전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전학 홍역의 구조라고 하죠. 전학. 자, 앞에는 공부하는 공간, 뒤에는 제사를 지내는 공간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네, 이거는 왜 현판이 없냐면 노비가 살았던 곳입니다. 이 건물의 이름이 뭐냐면 한장사예요. 한장사인데 피람서원 벗어나서 지민이 그냥 귀엽다. 근데 왜 이렇게 귀엽어? 사인 여우등 사인. 예, 거기에도 그때부터 재성만 시되면 애들이 좀 동생하는 스승님하고 대화를 많이 한가요? 이 속에 우리 정신문화, 우리 예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상강입니다. 세 개가 있어요.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우리 망한 변육 선생이 하차를 만들어서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끄신 분인데 하차를 만들 이번 그 피람서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망한 배종희 선생님께 그 봉암서원을 돌아다니면서 장성에 있는 역사라든가 문화 측면에서 굉장히 유익한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특히 피람서원에서 세자 교육 과정이라든가 할쏘기 그다음에 다도 체험은 평상시 할 수 없는 저희들이 접할 수 없는 이 체험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